소개받은 김상철입니다. 아무튼 전시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동덕에서 있었던 전시, 그리고 오늘 이대에서 있는 전시에 처음에는 참 염려한 부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이미 15년 되셨고 또 그동안 잊혀지지 않았을까, 또 본인이 계시지 않은데 이 전시가 어떤 모양이 될까 했는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저는 단순히 그 후학으로서 또 이 전시 기획에 작은 부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남짓 한 30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원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황창배 혹은 황창배 선생의 작업에 대해서 요체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 한국화를 이야기할 때 황창배 선생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논란의 실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법 혹은 일탈, 파격, 그래서 어떤 분은 전통 파괴자라고도 말하시고 전통 테러리스트라고도 말하시고 여러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 혹은 한 화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한다 할 때는 아마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과 거리입니다. 실은 황창배 선생의 인간과 그 예술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참 짧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세계를 말하기에는 여기 아마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분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리가 해소되지 않고는 아마 온전한 그런 한 인간과 그 인간의 예술 세계를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황창배 선생 전시를 두 학교 더불어서 이 4개 행사로 이렇게 치르는 것은 그분이 이제 전해주신 어떤 화두,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화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한번 점검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왜 황창배 선생 얘기가 이렇게 없을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미술 시장이 굉장히 뜨겁기도 했었고 한국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참 많았을 때 그런 얘기에 단연 그 중심에 있고 중요한 내용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마침 15주년이라는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이제 그런 그동안 적조했다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조망도 해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국화 혹은 한국 미술의 현실과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황창배 선생님은 47년생이시고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격변의 세월이었죠. 뭐 전쟁도 있었고 뭐 경제 발전 또 군사 독재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예술가와 그 예술가가 속한 시공은 필연적인 어떤 관계가 있게 마련이죠. 시대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인간이 시대를 이끌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황창배 선생이 속한 시대를 통해서 그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어떤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격변의 시기라는 것은 옛날 것과 새로운 것, 뭐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정말로 치열하게 충돌하면서 충돌하고 융합하고 교차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황창배 선생은 뭐 다른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런 시대적인 정신에 대한 탐구, 모색 혹은 뭐 제시가 있었을 때 당신의 이제 본령이었던 예술 분야, 그 중에서도 한국화라는 어떤 특정한 전통 미술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아주 강렬한 어떤 시대 정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사를 이렇게 보면은 동서양이 참 다릅니다. 동양의 미술은 공공의 성적, 이른바 공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개성을 이렇게 표출했었을 때는 용납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양 미술사의 발전 과정은 온순하고 단순해요. 단조롭게. 그것에 비해서 이제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
마치 좀 가볍게 얘기하면은 특히 근대 현대로 내려올수록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어떤 히트 상품을 내놓으면은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또 혹은 뒤집어 보기를 해서 새로운 현상이 많이 생겨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황창배 선생이 속했던 그 시절에 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이른바 전통이라고 말하는 과거의 봉건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원칙적인 가치들입니다. 그것은 신분이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고요. 사회 구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였었죠.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완만한 그런 변화를 보이는 시절에 갑자기 서구적인 이 산업화가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풍조가 크게 생겼을 때, 또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교차할 때, 이제 한국화는 그 당시 이제 동양화로 불렀던 그 우리 전통 미술은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실은 우리 한국화는 여러 번 변화를 거칩니다. 동양화에서 한국화로, 한국화에서 현대 한국화로. 이럴 때 일부분은 전통 고수의, 이건 일종의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죠.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이것을 견지하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이것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당연한 그런 내용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통과 현대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전통은 과거 시대에 축적되고 완성된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의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전통에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들이 있죠. 전통의 재해석이라든지 전통의 현대화라든지. 근데 이것이 구호에 그쳤던 것은 서로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마 한국화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얘기돼야 될 것이, 전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지켜야 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실은 전통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모양이나 법칙이나 규율이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신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전통에 대해서 혹은 그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함몰돼 있거나 그것을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높게 받들었던 그런 시절이 이제 황창배 선생이 살았던 그런 사회 상황 배경이었던 거죠. 누군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온 사회가 다 변해갈 때,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했을 때 실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또 황창배 선생님과 같은 연배 혹은 그 뒤에 혹은 그 앞에 활동했던 어떤 화가도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대로 묵수하면서 지내오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부가 다 변화를 추구할 때 누가 더 과감하게, 그야말로 컵을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컵을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모양을 제시해줬냐, 저는 바로 황창배 선생의 그 가치 혹은 그 무게랄까, 의미는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을 죽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신이 거기 다시 들어가서 그 전통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전통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말들이, 옛것 중에 좋은 것은 지키고 안 좋은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워넣어야지 새로운 전통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물론 이건 결론에서 말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전통을 새로 계승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큰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변해야 삽니다. 그래야지 전통은 새로운 그 모양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호흡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말하는 정체성 혹은 한국 미술의 고유한 그 특수성,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가 오로지 변화에 막 몰려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전통과 현대라는 그 가치에서 아주 그 민감한 곳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저는 참 놀랍게도 또 요번에 그 이 발표 혹은 서문을 쓰면서 글을 정리하다가
흔히 말하는 이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또 우리 미술의 특질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이 말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선각이 아니었나, 우리 미술에. 사실 황창배 선생을 전통의 테러리스트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화의 현실에서 과거 황창배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희귀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재료는 무한대로 개방이 됐고요. 소재는 또 끝없이 확장됐습니다. 당시에 지금에 있는 이런 현상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저는 황창배 선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황창배 선생 작품을 살펴보면은 그 곡고댁이라고 써진 닭이 이제 이렇게 짖는데 우는데 한자로 써놓은 거, 김기주 교수님도 뭐 해설을 해놓으시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작품을 인상 깊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혹시 선생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곡은 운다는 뜻이잖아요. 울곡자고 고댁, 높을 꽃자, 집택자. 그 고댁은 어쩌면 전통이 아니었나. 이제 전통은 끝났다라는. 그래서 점잖게 써야 되는 화제도 크게, 원래는 조형의 부수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을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이정을 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에 대한 학습, 뭐 이제 한학이라든지 전각이라든지 혹은 그 이런 동양 문인화라든지 전통에 대한 공부를 참 여러 깊이 이렇게 하셨지요. 근데 여기 지금 전체 행사의 큰 타이틀이 무법이다 이럴 때 실은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는데 실은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요. 동양어를 잘하기 위해서 서예를 먼저 배워야겠다 해서 서예를 배우러 가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각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정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빠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깊거든요. 예법에 항상 이르기를 그럽니다. 죽어라고 배우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그것은 수천 년의 그것이 모여 있어서 뒤를 잡아 끄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감히 누구도 그런 용기를 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저는 황창배 선생님의 저런 추구, 탐구,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한 학습이 아무튼 집을 떠나고 싶은데 이 집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서 있는 좌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양화가 갖고 있는, 전통회화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공성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것은 개인의 개성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공통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내 느낌보다도 유교적인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법으로는 서예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격 수양이라든지 아주 고상한 이상을 표현하는 그런 재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렇게 양반들이 향유하던,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전통의 실체가 실은 남종 문인화 아니에요. 먹물개나 들어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 내 고상한 인격과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남종 문인화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세계는 품격과 격조의 이상 세계입니다. 그건 현실의 이런 그런 것에는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내야 되는, 그것이 당시의 그 전통의 실체였죠. 여기서 황창배 선생이 무법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유법, 좋습니다. 이제 스텝을 배우고 손살에 혹은 발을, 어깨를 어떻게 하는지 그 춤을 배운 다음에 이른바 근대정신이라고 말하는 작가의 자유의지, 자유조형의지를 발휘해보고자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미술사가 이제 그 전통 미술의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분이 무슨 아크릴을 사용했고 뭐를 이렇게 파격을 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성에서 개성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개성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재료와 표현과 소재가 차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밀가루로 꼭 뭐 빵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 수제비나 국수도 만들 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밀가루를 이제 우리는 흔히 서구적인 재료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또 혹시 이분이 말하는 밀가루가 그림이라는 것 아닐까? 그림이라는 것은 말이야, 그냥 빵도 될 수 있고 국수도 될 수 있고 수제비도 될 수 있고 뭔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뭐든지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마침 음식 얘기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확장된 얘기인데요. 한국 소고기 한우 정말 특 A 등급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면은 그건 양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가지고 불고기 혹은 산적, 너비아니를 잘 만들면은 그건 또 한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쉽고 간명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그 원산지 표시에만 너무 연연하면서 내용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지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미국산 소고기건 한우 특등급이건 마지막에 묻는 것은 그렇게 했더니 맛있더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이런 열린 시각, 열린 사고는 지금으로서는 이미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일 정도로 그만큼 이제 전통이 고루하고 완고했던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이분의 분투, 이른바 이제 우리는 그걸 미담으로 전통에 대한 학습, 뭐 전각에 대한 뭐 이런 공부 이런 것들을 미담으로 하지만은 저는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실은 황창배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뒤집어 보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화제는 읽혀야 되는데 읽히지 않는 화제, 자유기술처럼 막 써놓으신 것도 있고요. 전각이라는 것이 교양 있고 탁 폼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전통의 것을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스티로폼에 혹은 영어로 혹은 단기를 쓰시고 모필로 그리는 것이 모필로 중봉을 써서 그린다는 것이 전통의 핵심이었을 때 굳이 젓가락으로 이쑤시개로 모양을 뒤집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동쪽이 어디인가에 대한 실체 확인을 통해서 뒤집기, 그 뒤집기의 연속,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속을 끄집어내는, 그러면서 동양 화가도 한국 화가도 아닌 황창배라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속을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분이 전해준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속하신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었지만은 그것이 행위의 실천을 통해서 황창배라는 어떤 작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분의 작품 세계를 봤었을 때는 그분은 이미 한국화라는, 우리가 말하는 동양화라는 그 굴레를 벗어났던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한국적인 거, 뭐 구수한 것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른바 이제 한국 미술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전통에서는 물론 짭짤한 것을 우리도 소금기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차별성이라는 것은 탁 찍었을 때 먹는 소금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특질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한국 미술이 갖고 있는 혹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심미적인 특질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전통만을 이렇게 강조했었을 때 참 의아하게도 그분은 한국 미술이 갖고 있는 구수한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말하는 일탈의 그런 몸짓을 막 보입니다. 룰이 없는 것처럼 자유분방하게 흐트러지고 덜 다듬어진 것처럼. 수묵을 말할 때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반은 사람이 그리고 반은 자연이 저절로 만들어준다. 중국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할 때 중국 사람은 서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규칙이고 룰이어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진경 구양순을 베껴 써야 되는 거예요. 추사같이 그렇게 못된 서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은 도라고 말합니다. 서도, 검도, 다도.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신 수양이라든지 그 규칙 순서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미의 특질, 우리 서예라고 합니다. 맛과 멋, 그런 분방함, 자유로움. 근데 과거 전통 미술에서는 이것은 방만하고 야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술사에서 봤던 아주 많은 것들은 실은 이런 것을 담아내기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그런 고상한 양반들의 가치를 담아내는데 익숙했던 것이죠. 민화라든지 분청사기에서 나오는 그런 분방함이 또 자유롭게 그리는 것, 몸에서 막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저는 황창배 선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황창배라는 개인의 무슨 특징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 미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커다란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완성되지 않고 거칠고 그대로 드러내놓고 보는 사람을 하여금 완성시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 황창배 선생의 예술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한국화의 상황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한국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 한국화냐? 동양화에서 한국화라는 이름을 이제 뭐 바꿔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것이 한국화냐라는 것을 규정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이상한 것이 나와요. 현대 한국화라고. 그럼 뭐 이름이 같은 것을 세 가지로 막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다시 또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한국화나 서양화라는 구별이 구태하다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화라는 것이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위상마저 흐트러졌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황창배 선생이 한국화 혹은 전통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화가 갖고 있는 원래 마치 가재나 혹은 그 누에고치가 껍질을 벗어야지 더 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 완고한 전통이라는 이미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그 틀을 한번 깨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틀의 깨짐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고 더 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화를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고마웠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분의 삶이 참 짧게 끝났어요. 이번 기회에 사실은 사모님을 통해서 황창배 선생님의 아주 많은 작품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작품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작품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미완성이구나. 너무 쫓기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숙성시키고 완성시키고 드러내기에는 이분의 삶이 생이 너무도 짧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 글을 쓸 때 탈고 안 된 전설이다 하는 것은 황창배 개인으로서도 본인의 작품을 화두를 정하고 손가락을 들어서 어떤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제시는 해주셨지만은 정작 당신의 작업이 무르익고 더 깊어져서 그런 충분한 시간이 없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화두를 받아서 이른바 황창배 신드롬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화가 동양화에서 한국화 또 현대 한국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또 탈고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혹은 그 시대로부터 전해졌던 어떤 메시지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탈고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간략한 논의입니다만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였고요. 재료나 그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저는 황창배 선생이 오늘의 우리 시대 특히나 우리가 서로 애정을 갖고 관심 갖는 한국화에 전해주는 아주 심중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시간이 다 됐나요? 너무 지났나요? 원고가 없이 그냥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